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눈 내리는 겨울 새벽, 명수는 전봇대 아래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노인은 더러운 보따리를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죠. 명수는 그 노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야?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수함이, 그 따뜻함이 노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주방에 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수는 노인에게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자신에게도 같은 재능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노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19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이것은 노인과 청년의 진실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명수는 물류센터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19살, 이제 막 고아원에서 나온 지 한 달째였어요. 손은 시렵고 배는 고팠지만 명수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전봇대 아래 웅크린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노인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가 계속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은 낡은 외투 한 장만 걸친 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죠.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빠르게 지나쳤죠. 명수도 처음엔 지나치려 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의 상태가 심각했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노인은 더러운 보따리 하나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있었죠.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보따리만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명수를 바라봤죠.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벽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고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죠. 119를 불러야 하나? 명수는 고민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노인이 다급하게 손을 붙잡았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노인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결국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셔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명수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몸이었죠. 노인은 여전히 보따리를 놓지 않았어요. 명수 등에 엎인 채로도 그 보따리만은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노인을 업고 가려니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죠.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명수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한 계단씩 내려갔죠. 드디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노인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전기장판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보따리를 여전히 놓지 않았어요. 누운 상태에서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명수는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노인 곁에 놓았어요. 할아버지, 물 드세요. 천천히요.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죠. 하지만 한 손으로만 잡았습니다.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보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명수는 노인을 도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노인은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를 도와주는가? 혹시 보따리를 빼앗으려는 건 아닌가? 명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라면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는 노인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할아버지, 드세요. 많이 시장하시죠? 노인은 라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손으로만 젓가락을 들었어요. 다른 손은 보따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둘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라면 후루룩 소리만 작게 들렸죠. 명수는 노인을 슬쩍 바라봤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저 보따리를 저렇게 붙들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명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편하게 주무세요. 전 여기 바닥에서 잘게요.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얇은 이불 하나를 꺼내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누웠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은 잠들지 못했어요. 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할아버지가 좀 나아지실까? 병원에 가시려나? 근데 돈이 없으신데 어떡하지? 노인은 어둠 속에서 보따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에 느껴졌죠. 그리고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는 왜 나를 도와준 걸까? 긴 겨울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고 손발의 떨림도 줄어들었죠. 명수는 여전히 새벽 물류센터 알바를 다녔어요.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나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 나눠 먹었죠. 노인은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명수가 밥을 내밀면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건 다 먹었어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았죠. 따뜻한 데서 지내고 식사도 꼬박꼬박하니 기력도 점점 찾아갔어요. 명수가 일을 나가고 돌아오면 설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방바닥도 깨끗하게 쓸려 있었죠. 명수는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안 하셔도 돼요. 편히 쉬세요. 하지만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말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동사무소 가볼까요?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 처음으로 노인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절대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노인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거든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안 갈게요. 괜찮아요.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신분을 밝히기 싫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날 밤이었어요. 명수가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노인이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수가 달려갔어요. 노인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할아버지, 열이 엄청 높아요. 병원 가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안 돼요.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찾을 거야. 찾으면. 명수는 당황했어요.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노인이 이렇게 거부하는데 결국 명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4시간 약국까지 달려가서 해열제를 샀어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자립지원금은 월세 보증금으로 나갔고 그날 일해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시고 나서는 명수의 주머니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어요. 그리고 다시 눕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명수는 밤새 노인을 지켰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계속 지켜봤죠.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꼭 붙들고 있던 보따리가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명수는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보따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조금 보였어요. 금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괴가 2개, 그리고 묶음으로 된 현금 다발들이 보였어요. 명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훔친 건가? 아니면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가? 하지만 명수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명수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하나도 꺼내지 않고 보지도 않은 척하고 그대로 다시 묶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품에 다시 안겨줬습니다. 새벽 5시쯤 노인이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보따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따리가 품에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명수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열이 좀 내렸어요. 노인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계심이 아니었어요. 놀라움도 의심도 아니었죠. 감사함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정말 고맙네, 젊은 친구. 명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로 노인이 달라졌어요. 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오늘 축구만 같은 짧은 말이었지만 전보다 훨씬 많이 말하게 됐죠. 설거지뿐만 아니라 작은 청소도 했어요. 명수가 말리면 이것밖에 못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웃었습니다. 명수도 변했어요.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노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는 거였죠. 이틀 후 명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물류센터 일 그만둘까 봐요. 왜? 힘드나? 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일 알아봐야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몸 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더 좋은 일 찾아라. 넌 뭔가 달라. 명수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이름도 모르는 노인과 고아 출신 청년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집 근처 중국집 길림성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했고 사장님도 괜찮아 보였죠. 박성철 사장은 50살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주방 보조 일인데 힘들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명수가 대답했어요. 박성철은 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지? 네. 힘들었겠네. 그래, 한번 해봐요. 시급은 10,000원, 남은 음식 싸가도 돼요. 명수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주방은 생각보다 정신없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려들었죠. 명수는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손은 물에 불었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물류센터보다는 나았습니다. 따뜻한 주방이 좋았고 음식 냄새도 좋았죠. 퇴근할 때였어요. 박성철이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남은 짜장면이야.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명수는 따뜻한 짜장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열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방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 가져왔나? 짜장면이요. 여기 길림성 짜장면 맛있어요. 명수가 봉지를 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2그릇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노인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입 넣는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수는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맛없어요? 노인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먹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춘장 볶는 시간이 짧아. 네. 불 조절이 안 됐어. 그래서 기름이 분리됐고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노인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짜장면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기했죠. 할아버지가 요리를 아시나? 요리 사셨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노인은 오랜만에 밖을 나섰습니다. 명수가 걱정할까봐 요즘은 방 안에만 있었는데 오늘은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걷다 보니 명수가 일하는 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길림성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한번 볼까? 노인은 가게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주방 쪽이 이상했어요. 뭔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노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리창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성철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명수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문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음식은 나가지 않았어요. 명수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하나? 하지만 난 요리를 못하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난처해하고 있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노인이 왜 여기 온 건지 몰랐죠. 노인은 쓰러진 박성철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일단 119 불러. 네. 명수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노인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밀린 주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정도면 30분이면 되겠군. 노인은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게. 네. 할아버지가요? 재료 위치만 알려줘. 노인은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았어요. 순간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칼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자세는 똑바로 섰고 움직임은 정확했죠. 노인은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속도가 엄청났어요. 똑똑똑똑 정확하고 빠르게 썰어냈습니다. 명수는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춘장을 넣었어요. 불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춘장이 타지도 않고 기름이 분리되지도 않았죠.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양파, 양배추, 돼지고기. 모든 게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물녹말을 넣고 저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밀린 주문이 다 나갔어요. 손님들이 짜장면을 받아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한 손님이 소리쳤어요. 대박이네. 이 집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다른 손님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전 전설의 활용각 맛인데? 손님들은 감탄하며 짜장면을 먹어댔어요. 남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주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요리사셨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박성철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급성 위염이었어요. 며칠 쉬어야 한다고 했죠. 이틀 후 박성철이 가게에 왔어요. 명수 씨, 그날 주방 들어가신 분. 누구예요? 제가 모시고 사는 어르신이에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명수는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 3일만. 그렇게 노인은 길림성 주방에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길림성은 달라졌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명수는 노인 옆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인이 주방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길림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SNS에는 리뷰가 쏟아졌죠. 숨은 맛집 찾았어요. 이게 진짜 중국 요리 맛이구나. 명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노인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둘은 함께 일찍 길림성으로 출근해 주방에서 연습을 했어요. 칼은 이렇게 잡아. 힘을 빼고. 노인이 명수의 손을 잡아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엄지는 여기, 검지는 여기. 손목에 힘을 주면 안 돼. 명수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두께도 제각각이었고 속도도 느렸죠. 하지만 사흘 만에 달라졌습니다. 칼질이 일정해졌어요. 속도도 빨라졌고 두께도 똑같아졌죠. 노인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아이, 배우는 속도가. 일주일 후였어요. 오늘은 춘장 볶는 거 해봐. 노인이 말했습니다. 명수는 긴장했어요. 춘장 볶기가 제일 어려운 거였거든요.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춘장을 넣었어요. 주걱으로 저으며 불을 조절했습니다. 타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볶이도록. 노인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10분 후 춘장이 완성됐습니다. 노인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합격이야. 명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잘했어. 노인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명수가 짜장면을 한 그릇 만들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맛 좀 봐주세요.
노인은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명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노인은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분석했어요. 춘장의 설탕이 0.5스푼 더 필요해.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먹어보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았는데. 노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너도 느꼈어? 네, 뭔가 한 끗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노인은 명수를 빤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 미각이 이렇게 좋아?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도 그랬어요. 한 번 먹은 맛을 그대로 기억했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죠. 너무 닮았어. 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계속 연습해. 넌 잘할 거야.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새벽 5시 연습, 아침 8시 함께 아침밥, 9시 길림성 영업 시작, 저녁 6시 퇴근 후 복습. 명수는 노인이 하는 말을 모두 공책에 적었어요. 불은 중불에서 시작, 재료는 큰 것부터 넣기, 간은 마지막에 맞추기. 공책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박성철도 놀라워했어요. 명수 씨, 진짜 재능 있어요. 벌써 이 정도로 하다니.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명수는 항상 노인을 칭찬했습니다. 박성철도 노인을 존경하게 됐어요. 어르신,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박성철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어요. 옛날 일이야.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가족 없으세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지금은요? 다 잃었지. 명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노인의 얼굴이 슬퍼 보였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노인은 명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밤이 깊었어요. 명수는 잠들었지만 노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지금보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 임신한 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아이는 지금 살아있다면 명수만한 나이일 텐데. 노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명수에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둘은 길림성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뭐 연습할 거야? 짬뽕이요. 아직 잘 못해서요. 그래, 같이 해보자.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었죠. 봄볕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길림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NS 리뷰가 10만 개를 넘었고 손님들은 오픈 전부터 줄을 섰죠. 여기 짜장면 진짜 맛있대요. 예전 전설의 활용각 맛이 난다던데? 박성철은 기쁘면서도 걱정이었어요. 이러다 가게를 더 크게 해야 하나. 명수는 이제 주방 메인을 담당했습니다. 노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명수가 요리를 만들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고 맛도 일정했죠. 이 젊은 요리사 누구예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명수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 보물이죠. 박성철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노인은 뒤에서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잘 크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다른 중국집들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중국집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 손님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가격 후려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싸게 팔면서 맛까지 좋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박성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맛으로 승부하는 거죠. 중국집 사장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길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이겨낸 거였죠. 음식 평론가도 찾아왔어요. 평범한 손님인 척 들어와서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정통 방식이네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숨은 맛집 길림성, 전설의 활용각 맛을 잇다. 박성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명수도 너무 기뻤어요. 할아버지, 저 너무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고아원 나왔을 때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만나서 요리 배우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노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며칠이 지난 밤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남자는 가게 안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명수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요리사는? 젊은 친구 하나 그리고 노인 한 분이 주방에 계십니다. 노인? 네, 이른쯤 돼 보이는데 뒤쪽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사진 보내. 알겠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전송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노인은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안 돼. 안 돼요. 잠꼬대를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명수가 깼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꿈이었어. 괜찮아. 무슨 꿈 꾸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꺼내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죠.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박성철이 TV를 켜놨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활용각을 운영하는 백수저 김영식 요리사는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TV 화면에 요리사 복장을 하고 선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6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중화요리 명장이라며 소개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명수가 이상한 눈치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 아세요? 노인은 재빨리 TV를 껐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니라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명수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곧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명수는 알 수 있었어요. 노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노인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식이 저기까지 커졌구나.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까? 내가 여기 있으면 명수까지 위험한 건 아닐까? 노인은 보따리를 꼭 껴안았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용각 본사, 넓은 사장실이었어요. 김영식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5살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길림성을 조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보고 드립니다. 말해봐.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길림성이라는 중국집입니다. 최근 석 달 사이 SNS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하는 말이 지금 화룡각보다 낫다고들 합니다. 오히려 예전 전설의 화룡각 맛이 난다며 형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짜장면 맛이 비슷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정통 방식이라고. 형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작은 가게, 줄 선 손님들, 그리고 한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형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 노인, 얼굴은 정확히 찍지 못했습니다. 주방 안쪽에 계셔서 형식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직접 가본다. 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틀 후였어요. 점심시간 길림성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형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철이 인사했어요. 자리 있나요? 네, 저쪽 구석 자리 하나 비었습니다. 형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명수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죠. 젊은 요리사네. 실력은 괜찮아 보여. 형식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짜장면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10분 후 짜장면이 나왔어요. 형식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어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다시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맛은 춘장 볶는 방식, 불 조절, 재료 배합, 모든 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스승님, 형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방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명수 뒤쪽 구석진 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설마 여기 숨어 있었던 건가? 형식은 짜장면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뒷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단 1초였지만 둘 다 알아봤어요. 진석, 형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석은 얼어붙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죠. 형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스승님.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진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형식이 날 찾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명수가 뒷문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하지만 진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식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길림성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석이 다시 나타났어. 그럼 나를 고발할 수도 있어. 내 과거 일들, 내 재산 다시 가져갈지도 몰라. 형식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사람 조사 좀 해줘. 누굽니까? 길림성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신상 정보 다 알아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형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석이 나타났다는 건 뭔가 준비가 됐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어쨌든 조심해야겠어.
한편 반지하 방에서는 진석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꺼내 확인했어요. 오래된 서류들,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젊은 자신과 임신한 지혜의 사진이었어요. 형식이 나를 찾았어. 또 시작되는 건가? 또 빼앗기는 건가? 또 도망쳐야 하나?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싸워야 하나? 아니면 명수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진석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야 하나? 또 혼자구나. 그동안 정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명수가 일어나 보니 노인이 보따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니야. 그냥 정리 좀. 어제부터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명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석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명수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혹시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할아버지, 어디 가시려는 거 아니죠?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진석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흘 후였어요. 형식의 사무실로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건넸어요. 형식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 김명수, 나이 19세, 출신 은혜이직 고아원. 손이 멈췄어요. 생년월일 2005년 12월 15일. 형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2월 15일. 지혜가 아이 낳은 날이었어. 은혜의 집. 내가 아이를 버린 고아원. 손이 떨렸어요. 확실한가? 이 정보가? 네, 고아원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형식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지혜 아이야? 진석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를까? 어쨌든 위험해. 형식은 전화를 들었어요. 진석 연락처 알아낼 수 있나? 길림성으로 전화하면 연결 가능할 겁니다. 좋아. 형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나이 드신 요리사분 계시죠? 네. 누구신데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박성철은 이상했지만 노인을 불렀어요. 어르신, 전화요. 진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스승님. 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싫어. 안 나오면 그 젊은 친구한테 가야겠는데? 명수였지? 진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명수는 우리 일과 상관없어.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안 나오면 알지? 전화가 끊겼어요. 진석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수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하지만 진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형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석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늙고 지친 모습이었죠. 앉아요, 스승님. 진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식은 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동안 많이 늙으셨네요. 그 아이. 명수. 진석의 몸이 굳었어요. 명수가 왜? 내가 조사해보니 고아원 출신이더라고요. 은혜의 집. 진석은 의아해하며 형식을 쳐다봤습니다. 생년월일도 재밌어.
19년 전 12월 15일. 형식이 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혜가 아이 낳은 날이지 아마. 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스승님, 설마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니겠죠? 형식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 아이가 지혜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기도 하고. 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고아원에 버렸지. 당신한테는 죽었다고 하고.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살아 있었어? 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선택하시죠. 형식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질래요?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지혜를 임신시켰는지 세상에 알릴까요? 진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남자가 20살인 제자 딸을 임신시킨 거 언론이 좋아하겠죠. 지혜는 성인이었어. 우린 서로 사랑했어.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스승과 제자 딸. 나이 차이 30살. 형식이 비웃었습니다. 성폭행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식은 계속 말했어요. 예전 생각나요? 지혜 죽고 난 후. 내가 뭐라고 했죠?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스승님 인생 끝이라고. 진석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년 전 지혜가 죽은 날 다음 날이었어요. 진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혜도 아이도 잃었다고 생각했죠. 형식이 찾아왔었어요. 스승님,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큰일 나요. 당신 매장당해. 지혜는 미성년이었어요. 스승님은 50대였고 지혜는 20살이었어. 그래도 제자 딸이잖아. 제자 딸을 겁탈했다.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형식은 차갑게 웃었어요. 성폭행, 임신, 사망. 기사 제목 벌써 보이네요. 진석은 그때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활용각 지분 넘기세요. 그럼 조용히 묻어줄게요. 집 명의도요. 나머지 재산도. 진석은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지혜를 잃은 충격,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 모든 게 무너졌죠. 알았어. 다 가져가. 그렇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석에게 남은 금괴와 현금 땅까지 빼앗으려 청부업자를 보냈죠. 진석은 도망쳤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노숙자처럼 숨어 살았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형식이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또 도망갈래요? 아니면 명수 데리고 조용히 떠나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찾지 않을 테니. 진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을 줘. 일주일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형식이 일어섰습니다. 명수한테 다 말할 거예요.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네 어머니를 임신시켰는지. 진석은 형식 앞에서 다시 예전처럼 무기력해졌습니다. 억울했지만 반항도 못했습니다. 형식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진석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혜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 그런데 난 또 도망쳐야 하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진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보따리를 꺼내 들여다봤죠. 증거 서류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형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이걸로 싸울 수 있을까? 하지만 지혜 일이 들춰지면.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수는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할아버지, 요새 밥도 제대로 안 드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며칠째 이상하시잖아요.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길림성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위생신고가 들어와서 점검 나왔습니다. 박성철은 당황했어요. 위생신고요? 저희 깨끗하게 하는데. 그래도 점검은 해야죠. 직원들은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이상 없네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박성철이 중얼거렸어요. 누가 신고한 거지? 이상한데. 오후에는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SNS에 가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길림성 위생 최악이에요. 바퀴벌레 나왔어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별로예요. 과대포장? 박성철은 화면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가게에 바퀴벌레 없는데. 리뷰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10개, 20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누가? 그날 저녁이었어요. 명수가 퇴근길에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옆에 섰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명수 씨 맞죠? 명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하죠. 싫은데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명수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조용히 따라와요. 그때였어요. 뭐 하는 짓이야? 박성철이 뛰어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본 거였어요. 손 놔. 경찰 부른다. 남자들은 잠깐 망설이다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죠. 박성철이 명수를 붙잡았습니다. 명수 씨,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명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박성철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오늘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석은 명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박성철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가게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이상한 일? 위생신고, 가짜 리뷰, 그리고 오늘은 명수 씨를. 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식이 시작했구나. 박성철이 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뭘? 며칠 전부터 이상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명수 씨가 위험해요. 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요. 얘기 좀 하죠. 명수와 박성철이 앉았어요. 진석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화룡각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유명한 화룡각이요? 내가 만들었죠. 하지만 제자한테 다 빼앗겼어요. 진석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식의 배신, 지혜의 죽음, 재산 강탈, 청부업자. 그리고 명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20년 전 형식의 의붓딸인 지혜와 저는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50살이었고 지혜는 갓 20살이었죠. 물론 저는 미혼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지혜를 밀어냈어요. 그러다 명수가 생겨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기뻤지만 형식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죠. 지혜는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면서 죽고 말았어요.
아기도 그때 죽었다고 형식이 말해줬어요. 그럼 저는 형식이 갓 태어난 너를 고아원에 버렸어.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철이 물었어요. 그럼 그 형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날 협박하고 있어요. 조용히 사라지라고. 왜요? 절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은 거나 남은 재산도 다 빼앗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해 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유기한 과거 일이 들통나면 자기도 위험하니까. 박성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 싸워야죠. 하지만 어르신 증거 있으세요? 진석은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다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 일이. 박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 씨 몇 살이었어요? 20살. 성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고 세상은 우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실이 중요해요. 형식이 협박으로 재산 뺏고 아이 버린 게 범죄죠. 박성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진석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명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진석이 명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명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진석이 명수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엔 내가 지킬게. 박성철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요. 준비합시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명수의 보호자였습니다. 싸울 준비가 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형식이 길림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결정은 하셨어요? 진석과 명수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형식은 명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같이 나오네. 둘이 그새 정 들었나 봐.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형식, 우린 안 떠나.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더 이상 도망 안 쳐. 이번엔 싸울 거야. 형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혜 일 들춰지면 상관없어. 진석이 명수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형식이 비웃었어요. 진실? 좋아. 그럼 세상에 다 알려줄까? 내 마음대로 해. 그때였어요. 박성철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영식 씨, 잘 오셨네요. 형식이 돌아봤어요. 누구요? 협박하시는 거 다 녹음됐습니다.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형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그리고 이건 고소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사기, 횡령, 협박, 재산 강탈, 아동 유기죄. 증거도 다 있어. 계약서 원본, 통장 거래 내역 등등. 오래된 서류들이 보따리에서 나왔어요. 형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20년 동안 이것만 지키고 살았어. 박성철이 말했어요. 활용각 전 직원들도 증언하겠답니다. 그리고 지혜 씨가 출산하던 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박형식이 거절하는 걸 본 이웃 증인도 나타났습니다. 형식은 당황한 얼굴로 차에 올라탔어요. 내 변호사들이 다 막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피고 김형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부당 취득한 모든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명합니다. 형식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진석과 명수는 손을 꼭 잡고 지켜봤어요. 지혜야, 맞지? 우리 아들. 잘 컸어. 우릴 지켜줘서 고마워. 진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진석과 명수는 화룡각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화룡각이라는 간판이 높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래. 형식이 운영하면서 맛이 떨어졌나 봐. 입구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처럼 줄을 선 사람도 없었죠.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이 무기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 직원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나는 류진석이야.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류진석? 설마 그 류진석 선생님? 맞아. 나이 든 주방장이 달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오래간만이야. 주방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고 형식 씨가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맛이 떨어졌어요? 네. 재료도 싼 걸로 쓰고 정성도 안 들이고. 주방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와요. 진석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정리도 안 돼 있었어요. 다들 힘들었겠어. 진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 판결 나왔어. 이제 화룡각은 다시 내 거야.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그래. 다시 시작할 거야. 진석은 명수를 앞으로 데려왔어요. 이 친구는 명수야. 내 아들이고 앞으로 이 집을 이어갈 거야. 안녕하세요. 명수가 인사했습니다. 주방장이 반갑게 웃었어요. 아드님이시구나. 많이 도와주세요. 진석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주방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료도 다시 좋은 걸로 바꾸자. 네. 직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석이 주방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지혜도 일했었어. 저기 저 자리에서 칼질 연습하곤 했지. 명수는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석이 명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너와 함께. 네, 아버지. 그날부터 화룡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석과 명수는 매일 새벽부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죠. 일주일 후 재료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 수 있겠어. 진석이 웃었어요. 명수야, 준비됐지?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진석과 명수는 주방에 둘만 남았습니다. 오늘 짜장면 하나 만들어 볼까? 네. 명수가 재료를 준비했어요. 진석이 옆에서 지켜봤죠. 칼질, 불 조절, 재료 배합.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다 됐어요, 아버지. 진석이 한 입 먹었어요. 완벽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야, 우리 아들 봐. 명수도 울컥했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박성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두 분 축하드려요. 박 사장님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죠. 박성철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깨끗해졌네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손님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진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제대로 할 거야.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함께해요. 화룡각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떨어졌던 명성을 다시 일으키는 일,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은 함께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피보다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화룡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진석과 명수는 매일 새벽부터 주방에 섰어요. 함께 메뉴를 연구하고 맛을 개발했죠. 아버지, 이 춘장은 어때요? 좋아. 하지만 불을 10초 더 줄여봐.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둘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화룡각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언론도 왔고 옛 단골들도 찾아왔죠. 전설의 류진석 선생님이 돌아오셨다면서요? 진짜 그분 맞아요? 오전 11시 문이 열렸어요. 진석과 명수가 함께 입구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백발의 노부부였습니다. 류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노인은 진석을 알아봤어요. 김 선생님, 아직도 날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선생님 짜장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진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명수가 메인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진석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죠. 불 조절 좋아. 그대로 해. 네. 명수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재료가 들어가고 볶아지고 완성됐습니다. 첫 짜장면이 나갔어요. 노부부가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다시 먹네요. 그 모습을 보며 진석도 울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화룡각 맛이네요. 젊은 요리사분 실력 대단하신데요? 아드님이래요. 류진석 선생님 아드님. 손님들은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진석이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잘했죠? 그럼 아주 잘했어. 진석이 명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한 달 후였어요. 화룡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약은 일주일 전에 해야 했고 리뷰는 폭발적이었죠. 대한민국 최고 중식당. 전설이 돌아왔다. 명수는 요리 대회에도 나갔어요. 김명수 셰프, 최연소 우승입니다. 상을 받으며 명수는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방송을 보던 진석은 눈물을 닦았어요. 지혜야, 우리 아들 봤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성철이 화룡각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 길림성 정리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진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사장님 나이가 늦은 거 압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박성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명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함께 배워요. 저도 가르쳐 드릴게요. 명수 씨한테 배워도 되나요? 당연하죠. 형님은 제 은인이세요. 진석도 웃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같이 합시다. 박성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성철은 화룡각의 제자가 됐어요.
세대가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와주던 사장이 배우는 제자가 됐죠. 1년이 지났어요. 활용각은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TV 예능 프로에서 촬영을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류진석 셰프님, 김명수 셰프님. 이 영광을 제 아버지와 나눕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주말이었어요. 명수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짜장면 만드는 법 배울 거야. 고아원 아이들이 모였어요.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요? 천천히 알려줄게. 첫 번째는 명수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응, 나도 여기서 컸어. 그럼 지금은요? 명수가 웃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가족이 있어. 우리도 가족 생길까요? 당연하지. 꼭 생길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활용각 한가운데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지혜였습니다. 진석과 명수는 그 앞에 섰어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랑 함께 요리하고 저희 음식을 드시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진석도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혜야, 우리 아들 훌륭하게 컸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둘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명수는 혼자 주방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석이 들어왔어요. 또 연습하니? 네,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요. 충분해. 넌 이미 훌륭해. 아니에요. 더 배워야 해요. 진석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어요. 그럼 나도 같이 할게. 아버지도요? 당연하지. 평생 배워야지. 부자는 나란히 섰습니다. 칼을 들고 재료를 썰고 불을 켰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행복해요. 나도야. 20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진석이 명수를 바라봤어요.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알아요. 넌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될 거야. 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석은 명수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내 아들이 돼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주방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박성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두 분, 저도 끼워주세요. 당연하죠, 형님. 셋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활용각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었고, 누군가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